내가 다른 영상들에서 이미 충분히 전현무가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스토킹과 불법 촬영 성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흥신소와 조폭이 분명히 껴있다.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한 이제 알바들을 모집해서 조직적으로 스토킹을 일으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와 유사한지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볼게. 이거는 내가 수차례 다른 영상에서도 먼저 보여줬던 내용 증명이고, 전현무 측에 7월 30일 날 보냈던 내용 증명인 거야. 이거는 방송국에도 똑같이 보냈고 전현무 소속사 측에도 보냈고, 그치? 그래서 전현무가 어떻게 나한테 스토킹 및 불법적인 성범죄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행위를 작년 7월 30일 기준으로 정리해서 이제 서머리 한 거를 전현무한테 공식적으로 통보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서 일부 범죄 항목들이 어떻게 스토킹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이제 그거를 내가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빨간 줄로 그어놓은 부분들이 이제 내가 보기에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구조를 똑같이 차용해서 스토킹에다가 접목시켜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거다, 전현무가. 그렇게 내가 이제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하고 설명을 하려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이 전현무가 저지른 범죄들이야. 수십 차례 이메일, 컴퓨터, 핸드폰, 기타 온라인 계정 해킹 및 해킹 시도, 해킹 후에 수집한 민감한 정보를 다수의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전달. 이것도 뭐 인스타 릴즈를 통해서 한 걸로 보이고, 현재까지 통화 및 일상 대화 도청한 내용 주변인에게 지속 전달하며 명예훼손, 사생활 심각하게 침해, 핸드폰을 통해서 가스라이팅, 음란성, 구애성, 협박성, 회유성 글과 이미지를 지속 전송. 이건 내 핸드폰, 내 인스타 릴즈에 막 띄었던 내용도 예전에 많이 공유했었잖아. 이거는 뭐 불법 촬영 성범죄라는 영상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있는 것에만 봐도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지인들의 핸드폰 해킹 후에 사생활 정보 수집 전달. 한마디로 내 핸드폰만 해킹한 게 아니라 막 내 주변 사람들 핸드폰까지 싹 다 해킹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핸드폰도 다 도청해. 그래서 그 사람들 사생활 다 알아. 그런 다음에 나한테 다 띄워. 그래서 내가 KBL 애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 혹은 KBL 애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들을 내가 핸드폰 릴즈에서 다 떠서 봤다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 내 핸드폰만 해킹한 게 아니라는 거야. KBL의 웬만한 선수들 거 해킹 다 한 거야. 걔네 단톡방 다 보고 있어. 걔네 뭐 카톡 내용 다 보고 있어. 걔네 사적인 대화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 나한테? 나한테 요약 정리하고 나한테 다 띄운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선수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혹은 B라는 선수가 어떤 여자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내가 다 알게 되는 거야. 그 소리는 뭐야? 되게 수많은 알바들이나 뭐 그러니까 뭐 조직원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도청하고 해킹해서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그거를 필요한 데다가 막 계속 띄우고 있는 거야, 전현무가. 그 다음에 수차례 주거 침입 및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지속 전송 및 보관, 유포, 암시하거나 협박한 정황. 그러니까 불법 촬영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했겠지. 근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전송하거나 보관하거나 유포를 암시하거나 협박하는 건 어떻게 해? 나한테 핸드폰에 이미지 형식으로 계속 띄었었단 말이야. 그건 내가 보기에 해킹한 다음에 해킹을 한 사람이나 해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해킹해서 정보를 쳐보고 있는 누군가가 그걸 나한테 띄우고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밑에 수차례에 걸친 명의 아이디 도용,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내가 그냥 우리나라 뭐 아이디나 우리나라 사이트 아이디 이런 것만 도용당한 게 아니야. 내가 미국에서 쓰던 아마존이나 뭐 우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다 해킹 당했어.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이중보안, 또 이중보안이지만 한국 IP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이트야. 그러니까 미국 사이트들 중에 아예 막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 한국에서 아예 못 들어가.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 누군가 그걸 해킹해가지고는 들어가서 이중보안을 걸었대. 전화번호를 바꾼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전화번호를. 내가 못 들어가게 된 거야. 물론 어차피 한국에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이유는 없지만, 아예 내 아이디를 훔쳐가지고는 미국에서 그거를 누군가가 해킹해서 한 거야.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행동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조직원을 통해서 했겠지.
불법 촬영 내용, 지속적인 전송, 유포, 협박. 위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지만 위에서는 직접 들어와서 주거침입 불법 촬영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벽두시 카메라로 윗집에서 계속 불법 촬영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주변이나 직간접적으로 유포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제 해외에 있는 뭐 조직원 통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야. 왜냐면 한두 사람이 그걸 받은 게 아니니까. 한두 사람한테 그걸 띄우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제3자를 통한 지속적인 스팸성 전화, 문자 이런 거 계속 오고 있고 뭐 그냥 인증 문자 같은 것도 되게 지속적으로 많이 와. 외국에서 어떤 사이트에서 내 전화번호 넣었대. 그러면 인증 문자가 와 나한테. 어디서 어떤 사이트에 인증한 건지도 안 나와. 근데 그냥 뭐가 인증 문자가 계속 오는 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보이스피싱 구조를 본따서 스토킹에다가 접목시켜서 자기의 스토킹 그리고 불법촬영 성범죄에 전현무가 써먹고 있다고 판단한 거야 내가. 그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 이제 그저께 내가 범죄도시 2를 그냥 잠깐 생각이 나서 한번 봤어. 거기서 마동석이 손석구를 막 좁혀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잖아. 난 그게 너무 막 속 시원해가지고 그거 찾아보려고 이게 찾아보다가 그 밑에 막 다른 영상들이 막 떠서 그리고 범죄도시 2가 뭐 어떤 사건들을 모티브로 한 게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영상들을 쭉 보다 보니까 캄보디아 실종 사건이랑 납치 사건에 대해서도 내가 보게 된 거야 다큐멘터리를. 근데 납치 사건 있잖아. 이 캄보디아 납치 사건이라고 2024년도에 발생했던 이 사건이잖아. 이거는 내가 작년에 다큐멘터리를 봤었거든 예전에. 근데 이거를 끝까지 내가 보기를 되게 힘들어했어. 이 납치라는 말 뭐 아니면 안에 막 고문하고 막 사람 괴롭히고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게 협박당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나도 그런 걸 겪었잖아. 전현무를 통해서 전현무한테 뭐 그런 상황들을 나도 많이 겪었고 뭐 거의 뭐 협박도 문자나 이런 걸로 막 되게 많이 문자가 아니라 그 이미지로다가 막 사람 죽이는 이미지 아니면 목 조른 이미지 이런 거 나한테 엄청 많이 떴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트라우마가 되게 심했어가지고 저거 다큐멘터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었거든. 근데 올해는 내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 구조를 좀 파악하고 싶은 거야. 이 해킹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내 주변 사람들만 막 해킹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리고 걔네들 대화를 개인적인 대화들 다 도청해가지고 나한테 자꾸 띄우니까 전현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명이 해킹당하는 게 아니라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누군가가 이걸 해킹해가지고 다 쳐듣고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 거야 내가. 그렇다면 이 어떤 보이스피싱 구조랑 비슷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걸 다 막 다큐멘터리를 막 거의 막 대여섯 시간을 봤나 봐. 있는 웬만큼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속도를 막 두 배속으로 해가지고는 다 봤어 내용. 그래서 약간 보니까 이게 전현무가 사용하고 있는 구조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선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캄보디아 실종 사건에서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 자체가 뭔가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되기가 되게 쉬운 나라인 거야. 이거는 이제 8명의 친구들이 여행 간답시고 막 이제 캄보디아로 떠났는데 사실은 보이스피싱 알바로 거기 가가지고 결국에 잡혀가지고 당국에서 잡혀가지고 뭐 깜방에 들어간 거야. 그랬다가 나중에 뭐 풀려났고 이런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추정 60분에서 방송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옆에 캡처본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추정 60분 KBS에서 15년도에 3월 14일 날 방송했던 내용이고 옆에 보니까 내가 밑에 커멘트들을 보니까 밑에 이제 댓글 달려 있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걸 댓글을 달아놓은 거야. 후속 기사가 있어서 보니까 저 사람들 단순 보이스피싱 사기 외에도 캄보디아 정보통신부 사이트를 해킹, 비밀 자료를 훔치고 저장한 통화 내용 등을 해킹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받았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 소리는 뭔 소리냐? 보이스피싱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온라인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해킹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렇잖아. 그래서 그거를 내가 판단한 거야. 그러고서는 납치 사건 때에도 비슷한 일들이 지금은 10년이 이미 지났어. 2014년도에 캄보디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 아직까지도. 그럼 뭐야? 십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이 있었겠지. 그럼 뭐야? 전현무 같은 인간들도 누군가의 핸드폰 해킹하고 도청하는데 한국인을 쓰고 있어, 분명히. 근데 그 한국인을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나 아니면 뭔가 동남아에 있는 어떤 범죄 단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쓸 수 있다고 내가 판단한 거야. 이 캄보디아 납치 사건 2024년도에 발생을 했고 이게 이슈가 이때부터 돼서 최근까지도 계속 방송에 나왔었잖아.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리딩반 사기 이런 거에 이제 동원되는 한국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에 보면 찾을 수가 있고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보자면 제도의 취약성이 되게 강한 거야. 한마디로 사법 권한이 약하고 그리고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뭔가 그 범죄 조직하고 정치인들하고 유착이 잘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 단지가 형성되기 되게 좋은 활성화가 되기 좋은 생태계가 있다는 거지. 그 나라에. 원래는 중국 삼합회가 이제 동남아로 이동하면서 삼합회는 한마디로 조폭 같은 그 조직이야. 중국에 있던 그 조폭 조직이 동남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으로 이동하다가 캄보디아까지 가게 된 거야. 왜냐? 이때 코로나19 그때 터지면서 그 뭐 레저 산업으로 원래 형성돼 있던 어떤 동네가 다 공지가 돼버린 거야. 그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들한테 거기를 싸게 렌트를 해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는 그런 범죄 조직들, 그러니까 외국에 있던 중국에 있던 범죄 조직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 들어와서 활동하기 쉽게 해주고 뭐 그다음에 뇌물 받고 그리고 범죄 조직 보호해주고 그리고 상납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유착이 되어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거지 캄보디아에. 그리고 우리나라 조폭들 역시도 캄보디아를 해외 지점으로 삼고 한마디로 자기네가 본사를 한국에 두고 해외 지점으로 알바나 뭐 새끼 조폭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융 범죄를 쉽게 일으켰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통제가 심하고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그런 거를 잡아내기 쉬운 구조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동남아라든지 이런 곳은 일단은 뇌물이 잘 먹히고 그리고 제도가 취약하고 이러니까 정치인들한테 돈 좀 먹이고서는 거기서 이런 범죄 활동을 했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조폭들이 이제 2023년도쯤에 다시 돌아왔대. 이런 뭐 행동들을 좀 접고 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좀 새끼 알바들이나 새끼 조폭들 있잖아. 어린애들이 거기서 그냥 남아가지고 원래 하던 거 계속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중국 총책 같은 애, 중국의 어떤 깽단에 밑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이제 알바라든지 아니면 중간책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애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모집원을 계속 수급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애들 중에 통장을 갖고 와서 팔고 알바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모집원을 공고를 해가지고는 이제 캄보디아로 오게 해. 그런 다음에 신흥 조폭이 거기서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어린 애들 MZ 조폭이라 불린 애들이고 이제 사람이 많이 생기고 대포 통장 들고 들어온 애들이 어떻게 했다? 이걸로 보이스피싱을 범죄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의 총 정리야. 그래서 한번 궁금하면 한번 몇 개만 한번 봐봐. 찾아봐봐. 그럼 추정 60분 아니면 KBS 말고 뭐 다른 뭐 중앙일보 기자분이 한 어떤 다큐멘터리도 있고 몇 개가 있어. 근데 그런 걸 쭉 보면은 대충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24년도에 납치 사건이 발생했던 게 이제 출국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나갔는데 많은 부분은 이제 대포 통장 매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도박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직의 활동을 할 생각이 있던 사람들이 주로 텔레그램 통해서 이제 대포 통장 팔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가 된 어떤 공고 같은 걸 보고 이제 캄보디아로 출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거 외에도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고수익 알바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이나 뭐 잡코리아나 이런 구직 사이트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내가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겠다. 뭐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더라 하면서 거기에 간 거야. 그러니까 자의인 경우도 있고 타의인 경우는 뭐냐? 빚상환을 목적으로 한마디로 원래 대출이 있었고 약간 뭐 추심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빚을 빨리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가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으로 캄보디아 가서 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자의로 불법적인 일을 할 걸 알면서 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타의로 모르고 그게 뭔가 그냥 알바인 줄 알고 혹은 그냥 뭐 취업 기회인 줄 알고 이렇게 속아서 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납치당한 거지 거기서. 내리는 순간 공항에서 납치를 당해서 감금이 되는 거야. 그 범죄 단지라는 곳에. 그 범죄 단지라는 게 캄보디아에만 50개가 있대. 그리고 각각의 단지마다 몇백 명에서 뭐 몇천 명까지 많으면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돼 가면서 거기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납치 감금이 된 다음에 뭔가 도망가려고 하면 고문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리고 협박당하면서 뭐 전기 충격지 같은 걸로 막 사람 찌르고 손가락이나 다리 같은 거 자른다 이렇게 협박하고 혹은 실제로 말 안 듣는 사람은 총기로 난사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모가 없는 인간들은 장기 적출한 다음에
팔아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죽여서 뭐 바닷가에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인신매매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지역에 있는 범죄 단지에서 일을 못해. 그러면은 더 싼 안 좋은 후진 혹은 후미진 어떤 지역으로 팔려 나간다는 거야. 사람 한 명당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팔아버린다는 거야. 중국 그 깽단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팔려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죽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장기 적두당하고 뭐 거기서 버려진다든지 아니면 고문을 당하고 이러다가 가까스로 도망 나와가지고는 우리나라 그 뭐지 사법기관에다 얘기해가지고는 뭔가 그 조직에 대해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아니면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너가 한국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여기서 우리한테 열심히 하면은 일 뭐 인정받으면서 일을 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자기가 처음에는 거기에 감금당하고 납치당해가지고는 묶여서 일을 했어. 보이스피싱에. 근데 이제 풀려났어. 혹은 아니면 도망 나왔어. 근데 한국에 와서 막상 일해보니까 할 게 없어. 혹은 돈을 쉽게 벌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다시 거기에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피해자였던 사람이 알아서 가해자가 다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자의, 타의 둘 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 범죄 조직에 가입되는 게. 이게 그 다큐멘터리 내가 봤던 것 중에 좀 정리가 잘 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KBS에서 2024년 12월 24일 날 방송했던 거고, 이제 이게 지금 사진 보면은 이제 범죄 단지의 모습인 거야. 이게 뭐 태자 단지인가 뭐 그런 거래. 그래가지고 뭐 중국 총책이 만든 범죄 단지인데 여기에 뭐 16동이 있대. 그리고 약간 교도소처럼 생겼잖아. 근데 저 안에 막 온갖 유흥시설, 뭐 아니면 이발소, 뭐 마트 이런 거 다 있대. 한마디로 한 뭐 타운처럼 형성이 되어 있고 저기 안에서 이제 한 뭐 방마다 뭐 2층 침대 하나씩 있고 그래가지고 뭐 4명 정도가 같이 살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일해야 되는 시간 있잖아. 일해야 되는 시간에는 뭐 책상에 묶여 있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캡처본에 있는 막 컴퓨터 엄청 많은 그 방 있잖아. 그런 방에서 이제 보이스피싱 하고 있다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우리나라로.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타겟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혹은 뭐 로맨스 스캠 혹은 뭐 리딩방 사기 이런 게 어디서 발생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사람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를 2024년부터 2014년부터 발생했던 일이 한마디로 10년 전에 10년 12년 전에 발생했던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예전에는 뭐 알바라는 명목으로 갔던 애들이 깜빵 잡혀가고 막 거기 현지에 있는 깜빵 잡혀가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어떻다? 뭐 자이든 타이든 막 납치 감금 당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허다하다는 거야 지금.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추정 60분에서도 이제 보여준 거야 그 조직도를. 총책은 누구다? 중국 깽단이고 중간책이 조선족이고 뭐 알바가 조직원 텔레마케터가 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존재한다는 거야 단지마다. 그런 게 몇 개 있다고? 50개가 있다고. 캄보디아에만. 그러니까 뭐야 베트남 라오스 태국에도 원래 있었대. 근데 그런 게 좀 더 제도가 훨씬 취약한 곳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 캄보디아까지 온 거라는 거야. 근데 요새는 또 어디로 간다고? 카자흐스탄으로 가고 있대. 캄보디아에도 코리안 데스크 이런 거 설치하면서 막 요새 막 그거 약간 범죄 그 막 확인하고 다니잖아. 우리나라 그 경찰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웃긴 건 뭔지 알아? 전현무가 최근에 카자흐스탄 갔었잖아. 뭐야, 지 알바들이 지금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간 거야? 뭐야.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들이 이제 YTN에서 나왔더라고, 최근에. 아무튼 이런 게 조직도인데, 예시를 하나 들어주자면 범죄단지 하나에 아침에 총책이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거야. 뭐 한국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뜯어내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대화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중간책인 조선족들이 이제 공유 받아가지고 통역을 해가지고는 그거를 조직원이나 혹은 노예라고 불리는 한국 사람들 있잖아. 납치 감금당한 한국에서 온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돌린다는 거지. 그 대화 매뉴얼을. 그러고서는 한 방마다 30명이 있는데 그런 방이 10개씩 있다는 거야. 그럼 몇 명이야? 300명이야. 한 단지에만 300명에서 500명 뭐 이 정도 돼 있고 어떤 경우는 1000명 넘고 막 900명까지 있고 이렇다는 거지. 아침 8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14시간 이상 일을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리딩방 사기를 치는데 뭐 타겟은 누구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야. 한국인 회원 혹은 예비 피해자 혹은 먹잇감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이나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거지. 뭘로다가? 텔레그램 혹은 뭐 오픈챗 혹은 뭐 밴드 이런 거잖아. 네이버 밴드 이런 걸 통해서 막 대화를 시도하면서 걔네한테 돈 뜯어내려고 한다는 거.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건데
방법은 뭐다? 개인정보를 먼저 수집해. 전화번호 리스트를 먼저 다 뽑아. 그 다음에 스팸성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참여를 유도해. 뭐 쉽겠지 처음에는. 근데 이러다가 어느 때는 보기도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이때부터 참여를 유도하면서 주식에 대한 무료 상담을 미끼로다가 한 2달 동안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않는 거지. 신뢰를 먼저 쌓아. 그런 다음에 실제 주식 전문가가 주는 정보들을 막 줘. 공짜로. 그러다가 이제 좀 믿기 시작하면 단체방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고서 가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조직원들 한 명마다 핸드폰만 20대에서 30대 가지고 있대. 이거를 막 이 조직원 핸드폰 가지고 막 20개, 30개 가지고 대화를 막 자기가 하는 거지. 가짜 대화를. 그럼 어떻게?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막 100명인데 그 중에 실제 사람은 2명이라는 거야. 피해자랑 나머지 바람잡이는 다 이제 그 조직원들인 거고, 그래서 피해자를 타겟으로 하는 조직원들이 모두 다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피해자 한 명을 두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몇 천이나 몇 억을 뜯어낸다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주식 리딩방 사기를 치는데, 이제 보이스피싱도 뭐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거고, 로맨스 스킴도 뭐 이보단 조금 단순하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방식이라 이건데,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내가 보기에는 나도 해킹당하고 도청당하고 내 주변 사람들 다 해킹당하고 도청당하고 그런 게 수백 명이 된다는 거야. 수백 명. 그냥 단순히 KBL 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KBL 구단이 10개야. 구단이 10개인데 그중에 손호가 상관이 없다 했잖아. 내 사건이랑. 손호를 제외해. 그럼 9개 구단이 있고 그중에 나한테 DM을 받았고 뭐 나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어쨌든 단체 문자식으로 전현무의 스토킹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받았던 사람들이 적어도 한 100명은 돼. 선수들이 100명 정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선수들의 대화 내용을 전현무가 다 보고 있어. 근데 만약에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별로 막 참여를 막 열심히 하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 뺀다 쳐도 50명 정도가, 만약 50명 정도가 조금 활발하게 뭐 대화를 했다고 쳐봐, 나에 대해서. 혹은 내 상황에 대해서 막 50명 정도 하면 50명의 핸드폰을 해킹하고 걔네들 대화 다 도청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전현무는. 왜냐하면 걔네들 대화를 나한테 다 띄우니까. 걔네가 무슨 대화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뭐 여론이, 심지어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것조차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걔네 단톡방, 걔네 대화, 개인적인 대화 다 도청하고 있다는 거야. 혹은 뭐 카톡방 같은 거 다 훔쳐보고 있다는 거야. 이거를 우리나라에 있는 뭐 알바들이 할 리가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런 거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하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바로 잡히지. 출퇴근할 거 아니야, 그런 애들. 그런 식으로 뭔가 외부에 노출이 될 수 있어. 특히 이거 뭐야? 전현무 스토킹이야. 그럼 뭐야? 이거 되게 연예인 스캔들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거 호기심 가질 만한 내용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유출이 될 수가 있어, 정보가. 그럼 어떻게 해? 이거를 외국에서 하면 가능하겠지. 납치 감금이 되어 있고 도망을 못 가는, 예를 들어서 빚을 독촉 당하기 때문에 타이로 만약에 거기 가서 알바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쳐봐. 혹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자의로다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간 사람 누군가 있다고 쳐봐. 그런 애들만 모아가지고 그런 애들한테 이 뭐 스토킹이나 이 성범죄 상황에 대해서 대충 지시사항을 내리고 얘네들이 해킹해서 뭐 정보 수집,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보 수집하게 만들고 도청하면서 계속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를 정보 수집한 다음에 그거를 또다시 뭐 내 핸드폰이든 걔네 핸드폰으로 계속 띄우면서 서로 막 이간질 시키고 엠번방처럼 만들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야. 이거는 KBL한테만 한 게 아니야. KBL한테도 했고 유펜 총동문회한테도 했고 내가 심지어 그 전임교원 지원했던 학교 교수들 대화 내용까지 내가 다 알게 됐었어. 그 사람들이 뭐 여자가 없어서 여자 한 명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한 내용까지도 다 내가 알게 됐다니까. 그런 거 핸드폰에 다 띄었어, 전현무가. 그 소리 뭐야? 전현무는 웬만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거 다 턴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의 또 주변인들도 턴 거고. 그 예를 들면은 이거야. 내 핸드폰에 나도 뭐 전화번호 리스트에 나랑 주기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기적으로 연락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몇 년 동안 연락 안 한 사람들 것까지 전현무가 다 털었다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접근했어. 그럼 뭐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킹이 아닌 거야. 그럼 수십 명,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고 수백 명 정도의 예를 들면 도청을 하고 있다고 쳐봐, 전현무가.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에서 할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저런 범죄 단지에서 알바들 혹은 조직원들을 쓰면서 노예라고 불리는 저런 사람들을 전현무가 뭐 예를 들면 몇 억 정도 주고 혹은 몇십억 정도 주고서는 거기서 니네가 밤낮으로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지. 봐, 내가 이거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그거야. 해킹, 핸드폰, 컴퓨터, 그리고 CCTV 각종 사이트 다 됐어. 내가 그랬잖아. CCTV도 다 해킹 당했다고. 내가 우리 집에 달아놨던 CCTV도 맘대로 막 꺼지고 이랬다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 꺼져, 그냥. 그럼 그때 누군가 집에 들어왔을 수 있다는 거고. 아니면 집 앞에 있는 CCTV 있잖아. 일부러 내가 CCTV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잖아. 바로 집 앞에 문이 열리는 곳에 CCTV가 있는 곳을 이사 갔단 말이야. 근데 그 CCTV도 막 갑자기 꺼져. 내 집에 CCTV 꺼진 시점과 그 CCTV, 집 앞에 있던 CCTV 꺼진 시점이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내가 경비실에 갔더니만 한 3, 4시간 동안 CCTV가 아예 꺼져 있었대, 거기. 말이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킹을 거기도 CCTV도 했을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지하철도 있잖아. 내가 막 나도 도망을 하도 많이 다니니까 나는 미행이 너무 많이 붙으니까 도망을 맨날 다닌단 말이야. 그 도망 다니는 동안에 어떻게 막 버스를 탔는데 현금 주고 타. 그러고서는 내릴 때 아무 때나 내려. 그러고서 막 거기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까지 막 걸어가. 한참 막 20분을 걸어가. 그래서 거기서 안 타고 뭐 또 버스 타고 또 딴 데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그 지하철역으로 와서 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뺑뺑이 돌아. 나도 일부러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게 만들려고 전현무가 따라 붙으면은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뭐 나도 진술 협조 받으려고 뭔가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근데 그게 경로가 자꾸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뺑뺑이를 막 돌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지하철역에서 탔는지를 알아. 심지어 내가 핸드폰도 안 가지고 나왔어 그날. 그리고 내가 맨날 쓰는 카드, 교통카드 있잖아. 후불 교통카드 같은 것도 안 썼어. 근데도 내가 어디서 지하철 탔는지를 알아. 다 집에 들어오잖아. 핸드폰에 릴즈에 떠. 내가 어디로 어떤 경로로 돌아다녔는지가. 그 소리는 뭐냐면 CCTV 해킹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지하철. 그건 뭐야? 일반적으로 후불 교통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되게 특이하게 요새 선불 교통카드도 심지어 잘 안 쓰잖아. 선불 교통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지하철역에 구비된 어떤 그 일회용권이 있어. 그런 걸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걸 찍고 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쫙 뽑아. 그렇잖아.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그렇게 쫙 뽑은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몇 시 몇 분에 어느 지하철역으로 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CCTV를 다 확인해서 나를 찾아낼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내가 뭐 어떤 특정 시간대에 어디로 간다 해도 근처에 있는 뭐 지하철역 몇 개 정도를 뒤지면은 내가 나올 거 아니야 금방. 어쨌든 간에 내가 보기에는 CCTV를 그냥 한두 번 해킹한 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뭐 지하철역이든 뭐 이런 데든 뭐 아니면 뭐 광역버스든 이런 데 막 CCTV 다 뒤지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각종 사이트 뭐 해킹당한 것도 뭐 수십 개가 되고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이런 거랑 뭐 도청해서 정보 수집하고 이거를 24시간 내내 해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한다면 명예훼손, 가스라이팅, 괴롭힘을 이용하고 제3자한테는 또 판매해서 범죄 수익 창출하고 내가 범죄 수익 1하고 2라는 그 영상에서 공개했잖아. 나의 어떤 특정한 사생활이나 나의 특정한 사적 정보가 컨텐츠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니까. 그게 2년 사이에 몇 번이나 된 거야. 내가 손에 꼽을 만큼 되게 많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소리는 뭐냐면 내 정보가 너무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 거야. 그것도 드라마에서. 드라마나 영화 혹은 뭐 예능 이런 데서 어떤 내 상황이 너무나 플롯으로 사용한다는데 그게 내 얘기인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봤을 때 전현무가 어떻게 했다? 정보를 수집하는데 자기는 돈을 썼어. 보이스피싱은 뭐야 보통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행동이잖아. 근데 전현무는 어떻게 그런 알바들한테 미리 돈을 주는 거야. 너네 일을 하라고. 그러고서는 걔네를 일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 범죄 수익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정보 수집한 것 중에 일부를 뭐 그런 컨텐츠 만드는 회사 같은 데다 파는 거지. 외주업체에다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가 뭐 영화화 되거나 아니면 컨텐츠화 되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범죄 수익이 발생하면 전현무는 그걸로 돈을 벌어들이겠지. 한마디로 나를 괴롭히는 데에만 쓰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 정보를 수집한 정보를.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다른 제3의 원을 또 만든 거지. 그 전현무의 흥신소와 조폭은 내가 보기에 해외 거점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나는. 특히나 뭐 조폭이 실제로 해외 거점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 뭐 우리나라에 있는 조폭은 뭐 주로 뭐 나 협박하고 뭐 나 뭐 미행하고 이런 데 썼겠지. 왜냐면 내 주변에 막 문신 있는 사람이 진짜 많이 붙었었다니까 원래.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문신 있는 사람이 집 앞에 기다리거나 집 앞에 서 있거나 이런 일이 진짜 허대했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어떻다고 했어? 삼성전자 근처였다고 그랬어. 삼성전자. 지금 이사해버렸어. 아예 딴 데로. 지금은 그런 동네도 아니야.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는 주택 많은 동네로 이사해버렸어. 아예. 근데 예전에 살던 동네는 삼성전자 근처였어. 거기 회사 단지밖에 없어. 거기 조폭이 있을 일이 없어. 근데도 집 앞에 조폭이 맨날 서 있어. 문신 있는 사람이 맨날 돌아다녀. 거기 건물 근처에 엄청 많아. 그게 뭐야? 다 전현무 흥신소 직원이, 전현무랑 결탁된 조폭이라고 나는 본 거지. 그리고 실제로 괴롭힘에 사용된 범행 방식들이 조폭이 사용하는 방식이 진짜 많잖아. 뭐 불법 촬영해서 협박하고 이런 거 예전에 이미 김태촌이란 사람이 뭐 권상우 협박할 때 썼던 방법이잖아.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냥 뭐지? 뭐 삼합회, 뭐 중국 삼합회 이런 데서도 뭐 그런 식으로 했다며. 불법 촬영해가지고는 불법 촬영하고 뭐 나치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며.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조폭의 어떤 전통적인 사람 괴롭히는 방식이고, 흥신소는 뭐야? 정보 수집하고 미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옆에 와서 괴롭히고. 아무튼 이런 전현무의 흥신소와 조폭이 해외 거점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야, 나는. 그게 어디다? 캄보디아나 아니면 심지어 전현무가 최근에 나 혼자 산다 해서 여행 갔던 카자흐스탄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야. 왜? 캄보디아에 조사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뭐 그 뭐야? 우리나라 경찰들이 많이 깔리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 해서 해외 거점을 지금 카자흐스탄으로 옮기고 있다잖아. 이런 그 중국 갱단이나 아니면 이런 뭐지 보이스피싱 범죄 단지들이 다 카자흐스탄으로 옮기고 있대. 전현무가 나 혼자 산다 해서 뭐 고려인들 알아보고 싶어서 카자흐스탄 갔다고 개소리 쳤는데 사실은 뭐야? 지 알바들이 거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어쩌면. 그래서 거기 갔나 보지. 이거 봐봐. 이게 이제 최근에 그 YTN하고 MBC 이런 그 대형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내용인 거야. 캄보디아에 있던 범죄 조직이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재진출하고 혹은 이동하고 나서 한국 경찰이 결국 거기도 급습해서 이제 수색을 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거의 한 2주 전에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다? 전현무가 카자흐스탄에 놀러 갔던 시점인 거야. 나 혼자 산다 해서. 나 혼자 산다 보면은 이게 최근에 방송한 내용이긴 하지만 뭐 최근에 방송을 했는지 아니면 뭐 최근에 했다고 뭐 언플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캄보디아로 범죄조직이 옮겨가기 시작한 거는 뭐 올 초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거기에 막 자리 잡고 보이스피싱이든 뭐 로맨스 스캠이든 리딩방 사기든 이제 그런 범죄 단지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했던 시점에 우리나라 경찰들이 이제 거기도 조사하기로 하고 코리안 폴리스 코리안 뭐 데스크라든지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는 뭐 조사하고 있나 보지. 그럼 어떻게 돼? 전현무는 자기 알바들 만약에 실제로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체에서 쓰고 있었어. 근데 걔네들을 다 카자흐스탄 쪽으로 옮겼어. 그 뭐 중국 총책이든 뭐 아니면은 뭐 조폭이든 아니면 MG 조폭이든 누가 뭐 그런 지시를 내렸든지 간에 만약에 전현무가 쓰고 있던 알바들이 대거로 만약에 카자흐스탄 쪽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데 이제 거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야. 한국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전현무가 자기가 쓰고 있던 알바들은 어떤 동네에 있었나 이런 거 궁금해서 카자흐스탄에 놀러 갈 수 있지. 너무 생뚱맞지 않아? 아무리 뭐 광복절 특집이고 뭐 광복절쯤이고 뭐 고려인이 어쩌고 해도 거기 카자흐스탄이 뭐 일반적인 관광지가 아니잖아. 그리고 막 치안이 엄청 좋은 나라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나라에 갑자기 여행 간다고? 너무 이상하잖아. 뭐 중국 만주에 광복절이면 중국 만주에 놀러 가는 게 오히려 더 어, 이상적이지 않아? 그게 더 일반적이잖아. 거기 뭐 아니면 김구 선생님이 있는 뭐 그런 그런 그 독립청사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생뚱맞게 고려인 있는 데 간다고 하면서 카자흐스탄 갔는데 그게 언제다? 공교롭게도 범죄 단지가 있는 카자흐스탄 동네를 경찰이 급습했다는 보도가 나올 쯤이라니까? 그러고서는 옆에 봐봐. 마지막 캡처 보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나 혼자 산다 전현무 어둠을 뚫고 290km를 달려 콜사이 호수를 향하는 무디세이스 하면서 완전 살목지 보러 가는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 살목지가 사람 죽이는 뭐 호수 같은 거 아니야? 내가 찾아봤더니 뭐 그런 거던데. 우리나라에 있는 뭐 살목지라는 동네가 약간 호수인데 뭐 살인사건 많이 나고 뭐 이런 동네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뭐 범죄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저 방송을 보질 않아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소년무가 저런 범죄에 관련된 어떤 뭐 동네나 지역을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나 혼자 산다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라고? 뉴스 보도에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때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범죄단지에서도 사람 죽여가지고 뭐 장기 적출하고서는 그냥 시신 묻어버리고 아니면 시신 버려버리고 바다에 이런 일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했었다고 했잖아. 근데 카자흐스탄도 비슷한 동네들이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후미지고 사람이 인적이 드물고 시체를 죽여서 유기하기가 매우 좋은 동네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거고 전현무가 그런 동네에 지금 차 타고 가서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럼 뭐야 이거는 전현무가. 지가 쓰고 있는 알바들이 있는 범죄 단지가 어떤 식으로 형성돼 있나 그런 구경하러 간 거야? 뭐야?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난 충분히 생각하는 거야. 너무 생뚱맞다는 거지 여행지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내가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뭐 엠번방 범죄 조직도에서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성범죄이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역할 분담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 여기서도 뭐 우두머리 총책이 있고 그룹 운영자 공동 운영, 피해자 유인 및 협박, 자금 수급 및 인출, 개인정보 제공, 유료 회원 이런 식으로 조직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총책은 누구야? 전현무겠지. 물론 그 보이스피싱처럼 운영이 되는 스토킹에 사용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집단이 외국에 있다는 가정하에 그 집단의 총책은 뭐 중국 갱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내 사건만 봤을 때 총책은 누구야? 전현무지. 전현무가 교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계속. 지가 직접 움직이지 않지만 지가 뭐 수십억 정도를 뭐 흥신소든 조폭한테 꽂아주면서 나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킹을 하고 도청을 하고 이상한 정보들을 퍼뜨리고 허위사실 퍼뜨리고 막 그런 식으로 행동해가지고 진술도 사람들이 안 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 이간질 시키고 계속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전현무는 총책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그룹 관리자 그다음에 그 이외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주로 전현무 흥신소 직원이거나 아니면은 뭐 조폭일 수 있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 뭔가 납치 감금이 돼 있던 아니면 자이든 타이든 외국에 가 있는 그런 범죄 단지에 있는 인간들이 어쩌면 전현무한테 협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전현무가 이 사건이 실제로 터지면은 위약금만 200억 이상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전현무는 자기가 SMCNC에서 받은 계약금이 있을 거야. 보통 품위유지 조항을 어겨서 만약 계약이 파기가 되면은 그거의 3배를 물어야 돼. 전현무 정도의 예를 들면은 뭐 인지도가 있는 MC급이라면 그렇다면 아마 계약금으로 50억에서 70억을 받았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의 3배면 200억이야. 200억. 그러니까 전현무는 이미 자기 계약 조건에 따라서 소속사에 물어야 되는 돈만 200억이라는 거야. 그럼 그 200억을 물지 않는 방식으로 뭘 택해? 수십억을 예를 들면 경찰, 검찰 이런 데 꽂아줘서 수사를 방해하고 그게 안 되면 어떡해? 흥신소하고 뭐 조폭 같은 데한테 돈 주고 그리고 외국에다가 그런 범죄단지에 돈 좀 주면서 어떻게 나를 괴롭히라고 해킹, 도청 다 하게 만드는 거지. 내 주변 사람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 털린 사람만 내가 보기에 몇백 명은 될 거라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내놓은 내가 지금 이사를 네 번 했단 말이야. 이사만 4번 했어. 전현무 때문에. 전현무가 계속 따라붙어가지고. 근데 이사 4번 하는 동안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집 주변에 있는 그 뭐지 부동산에다 집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일부러 걸어서 15분 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동산에 내놨어. 거기 갈 때 핸드폰 안 가지고 갔어. 거기 사장님이랑 대화할 때 이제 뭐 핸드폰 없었어 거기서. 근데 내가 거기다 집 내놓은 걸 알아 전현무가. 그 소리는 뭐냐면 나를 미행을 붙었다. 첫 번째. 근데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골목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어디 갔는지 몰라야 정상이야. 근데 그 골목을 들어가는 걸 미행을 붙었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그 사장님 핸드폰도 해킹해놨던 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집에 5km 전방에 있는 뭐 대부분의 뭐 부동산 다 털은 거지. 내가 이사 가려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 뭐 깨달으면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동산 사장님은 일시적으로 해킹해서 일시적으로 도청할 수는 있겠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킹한 것도 뭐 수백 명 넘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했을 리 없다 이거야. 그거 어디서 했다고? 아마도 캄보디아 범죄단지 같은 곳에서 알바 쓰면서 했을 거라는 거야 전현무가. 그리고 이제 엠번방 범죄 구조에서 또 중요한 거 뭐야? 참여자의 공범화. 그래서 제가 지금 봐봐. 지금 여기 보면은 방 참여자들은 단순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링크를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피해자 추가 협박 등을 수행하며 범죄를 공정합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랬잖아. KBL 관련된 영상 이미 많이 올렸잖아. 거기서 마지막 영상 2차 가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이
지금 KBL 애새끼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얘네는 지금 전현무가 엠번방처럼 우리 집을 불법 촬영해서 내가 뭐 하고 있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뭘 먹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전현무가 걔네한테 지속적으로 공급한 거야. 공짜로. 그렇잖아. 그 성착취물이야. 그건 일종의. 물론 엠번방처럼 내가 직접 무슨 약점을 잡혀가지고 어떤 이상한 영상을 찍어서 뭐 엠번방에 뭐 그 뭐지? 조지빈 같은 새끼한테 보내주고 이런 류의 성착취물은 아니지. 근데 전현무가 직접 윗집에다가 흥신소 직원을 배치해서 벽두시 카메라를 우리 집을 쳐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막아 솔직히. 우리가 그냥 아파트에 살 때 윗집에 누가 이사 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이 벽두시 카메라로 우리 집을 쳐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 그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윗집에다가 어떤 사람을 배치시켜 놓고 그 사람이 계속 우리 집을 쳐보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했다고? N번 방식으로 KBL 애들한테 띄웠다니까? 그리고 걔네는 처음에는 뭐야? 걔네도 해킹 피해자야. 걔네는 피해자였어 원래. 그 도청 피해자야. 근데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상. 왜? 내가 진술협조 요청해. 그 내가 도와달라고 제보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1년 반 넘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마지막에 도와준 게 누구다? 정관장 박지윤 하나야. 걔 빼놓고 아무도 제보해준 사람 없고 아무도 진술에 협조해준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협조해달라고 전화번호 남긴 사람도 한둘이 아니야. 다 어떤 애들은 차단시키고 어떤 애는 차단은 안 하는데 나오질 않아. 아니면 나와서 아무 말을 안 해. 그럼 뭐 협조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 결국에는. 그럼 아니면 나한테 돈 달라 그래. 전현무한테 돈을 받으려는 애들도 있었잖아. 심지어 내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공개했잖아. 전현무가 걔네들한테 해킹한 상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덮어주는 대신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진술하지 말라 그랬다는 식으로 이미 그게 다 알려졌잖아. KBL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야? 걔네들은 원래 해킹 도청의 피해자였다가 전현무한테 돈을 받기로 하는 순간 이미 가해자가 된 거야.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뭐야? 참여자야. N번방 참여자인 거야. 해킹 도청의 피해자이지만 그와 동시에 자발적 참여자가 된 거야 결국에는. 왜 자발적 참여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걔네는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 범죄자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그 사람 이상한 거 띄우는 것도 알아. 그리고 우리 집 쳐보는 것도 알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해야 되는 거야 바로.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1년에서 1년 반이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KBL 전체가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사실상 걔네는 그 방조 혐의가 있는 거야 방조. 범죄의 방조 혐의 플러스 일부 선수들은 심지어 공범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야. 가해자야 가해자. 그거를 막은 게 누구야? 그냥 박성재가 얘기해서 결국에는 돈을 돌려주기로 하거나 못 받게 된 거잖아. 박성재가 문성곤, 문정현, 박준영, 허운 이런 애들이 원래 전현무한테 돈 받고 혹은 에르메스 가방 받기로 했는데 박성재가 뭐라고 해가지고 그걸 저지한 것 뿐이라는 거야. 그건 뭐야? 그런 애들 다 가해자였던 거 원래. 그리고 박성재가 안 막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 돌려주지 않았겠지. 돈을 받고 그냥 끝났겠지. 그럼 걔는 가해자로 끝났을 애들인 거야. 쓰레기들인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지금 범죄 구조를 전현무가 여러 곳에서 차용하고 있다는 걸 내가 설명하는 거고, 성착취 소비 카르텔이라는 거야. 이게 공동 소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대화방에 참여해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소비. 물론 이거는 지금 내 상황보다는 훨씬 자발적인 상황이었어. N번방은. 하지만 내 상황도 이거에 어떤 일부 내용이 차용되어 있다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은 아니더라도 100명은 되는 거 적어도.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해? 전현무가 띄우는 내용들을 소비하면서 내가 집에서 뭘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정보를 얻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막 자기네들끼리 하고 그 얘기를 막 영상 같은 데서 자기네 홍보 영상에서 언급하고 자기네 구단의 홍보 영상에서 언급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막 자기네 스토리에 올려. 그러니까 그거를 나한테 막 친한 척하면서 올리는 새끼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그거를 뭐 조롱하려고 올리는 새끼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공동 소비의 형태라는 거고 일종의 공범 의식이 생긴 거지. 전현무한테 협조하고 있는 거잖아, 걔네는. 내가 제보라 하든지 진술을 하든지 협조하라고 했는데 지금 1년 반 동안 돈을 1,500을 쓰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뭐야? 걔네는 결국 공범 의식이 생긴 거야, 전현무한테.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소비하면서 방조하고 판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카르텔이지, 카르텔. 그래서 KBL 전체가 카르텔인 거야, 내가 보기에는. 전현무의 범죄 구조는 어떻게 돼 있다? 흥신소와 조폭을 끼고 있어 분명히 내가 보기에. 그리고 해외에는 조직원을 통한 해킹과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야. 그리고 그게 어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캄보디아나 뭐 카자흐스탄 이런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전현무가 카자흐스탄에 놀러 간 게 그냥 뭐 우연이겠어? 그냥 거기 뭐 고려인들 구경하려고 갔겠어 걔가?
거기에 범죄가 이제 범죄 단지가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나 보지. 그러니까 거기 갔겠지. 원래는 캄보디아에서 범죄 단지에서 조직원들을 통해서 해킹 도청하고 있었어, 전현무가. 근데 그런 인간들 다 어디로 도망갔어? 우리나라로 송환되거나 아니면 뭐 거기 카자흐스탄으로 옮겨갔나 보지. 그러니까 전현무가 거기 뭐 진해 알바들 거기 있으니까 한번 구경 삼아 갔나 보지. 지금 내가 옆에다 다시 원래 처음에 보였던 내용 증명 보여주고 있잖아. 이런 내용들, 이런 행동, 이런 전현무가 행하는 수많은 범죄 행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한마디로 외국에 있는 범죄 단지에서 제도의 취약성이 심한 그 범죄 단지가 있는 어떤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